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이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는데. 아,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지난 한 주는 마음이 조금 편했죠. 지금 한 3주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시장에. 뭐,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지만 네. 정말 이게 아마 이 시청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아, 시장 분위기 좀 바뀌긴 바뀌었구나. 근데 그렇죠. 확실히 지수도 좀 올라오고 뭐 예. 분위기도 좀 현재는 괜찮은 것 같아서 예. 네, 저도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한번 이슈들 정리해 봐 주시죠. 일단 이렇게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배경은 역시 나스닥의 힘인 것 같아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예. 좀 올라가면서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동조가 되고 또 거기에 외국인들도 지금 7일 연속 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팔다가 어쨌든 7월부터 예.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결정적으로 좋았던 건 그 ISM 서비스업 지수가 네. 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잘 나왔죠. 시장이 호재로 해석을 했어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컸는데 예상보다 괜찮구나, 뭐 침체까지는 아니구나. 제조업 지수는 조금 빠졌는데. 네, 제조업은 빠지는데 역시 아직 소비는 괜찮나 보다. 약간 이제 이런 좀 분위기로 좀 바뀌면서 증시 상승에 좀 일조를 했고, 또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확실히 나스닥을 이끈 것 같아요. 지금 네. 테슬라만 해도 저점 대비해서 50%나 지금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들은 좋았는데, 물론 중간중간 리스크도 있었어요. 연준 위원들이 이제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예. 갑자기 좀 쿨다운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매파 발언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예. 여전히 금리 올려야 된다. 약간 이제 좀 누르는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좀 그게 가장 좀 이슈였잖아요. 예. 뭐 한국 입장에선. 근데 뭐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큰 일 없이 네. 뭐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그날 이후도 또 오히려 증시가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을 못 줬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도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좀 상황이 바뀐 게 경제 지표나 이런 거보다 종목 장세라고 할까요? 뭐 조선주 갔다 태양광 갔다가 예. 또 그 게임주도 한 번씩 움직였다가,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뭐 이번 주에도 계속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짚어보면 이제 석유 문제인데, 오펙 플러스 회의가 뭐 기대와 달리 약간 10만 배를 증산하는 이 정도에 그쳤지 않습니까? 네. 약간 뭐 실망한 수준인데, 그래도 유가는 계속 하향 안정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10만 배럴밖에 증산을 안 해? 그래서 이것도 유가 급등하겠구나. 그래서 예. 실제로 이거 증산 발표하자마자 유가가 한번 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히려 급락을 했던 이유는, 일단 이제 오펙이 7, 8월 보통 하루에 65만 배럴씩을 증산을 했거든요. 근데 9월부터 이제 10만 배럴이면 55만 배럴 정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급이 주니까 당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그럼에도 유가가 좀 떨어졌던 거는 이제 많은 이유들은 있는데, 가장 큰 건 수요가 좀 파괴되고 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유가에 미치는 그 어떤 이제 원유를 좀 필요하는 그 수요가 꺾이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 있었고, 또 리비아의 원유 공급이 좀 늘어났대요. 55만 배. 그러니까 빠진 만큼 예. 다른 쪽에서 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예상을 깨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버린 거예요. 휘발유 재고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급 이슈가 있었는데 공급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재고라든가 아까 예. 말씀드린 리비아 쪽에서 이걸 만회를 해버리니까 유가가, 근데 공급은 그럼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수요는 꺾인다. 아. 이 논리가 작용하면서 90달러 초반까지 급락을 했고, 그리고 목요일 기준으로는 어쨌든 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이죠. 예. 새벽에 국제유가가 결국 90달러 깨버렸습니다. 팔자 감찍했죠. 네, 88달러까지인가 아마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국제유가는 어쨌든 공급 이슈도 좀 완화된 상태에서 수요에 대한 좀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연일 좀 하락세를 네.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가하고 또 인플레를 부채질한 게 곡물 가격인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되고 하면서 좀 안정세지 않습니까? 네. 뭐 다음 주엔 미국 7월 물가 지수가 나와서 관심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약간 뭐 유가도 그렇고 곡물도 잡히면은 이 인플레가 조금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잡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큰 게 에너지하고 농산물 가격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물가를 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너무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그냥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국제유가도 120달러에서 예. 88까지 떨어져 있고 밀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더라고요. 그리고 목재 가격도 한 50%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요 원재재 가격들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물가 지수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지금 이게 50일 연속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날짜로 치면 지금 그런가요? 매일 빠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 조금씩 계속 휘발유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이렇게 세부 내역을 보면 물가 꺾이는 신호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공급자 배송 지수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악화된다는 응답이 좀 줄고 공급자, 그러니까 배송 지수가 좀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 배송이 원활하다는 얘기죠. 약간 말하자면 공급망이 좀 예, 잘 원활해진다. 원활하게 된. 그러면 예. 이거는 당연히 공급 이슈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또 이 제조업 지수 안에 가격 지수도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 지수도 최근에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표가 사실은 이제 물가를 또 약간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개 지표가 어쨌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가 압력이 꺾인다는 얘기고, 이러면 또 기대 인플레가 꺾이고, 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긴축 스탠스를 좀 풀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어쨌든 꺾이기 시작했다. 요게 일단은 좀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7월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사실 상승세고, 뭐 말씀대로 우리 국내 증시도 3주째 지금 회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베어마켓 랠리다,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인 상승세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는데, 네. 말씀대로 이제 인플레가 좀 꺾이고 또 연준이 이제 긴축을 좀 완화하는 조짐이 나온다 하면은 이게 추세 상승으로 반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의 정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오는데 다시 저점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반등이고, 그리고 추세적 상승은 이제 계속 오르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그 중간에 속해 있는 게 자율 반등. 예. 그러니까 저점은 안 깨요. 네. 그러니까 지난 2280인가요? 네. 거기 이제 바닥이고 내려가도 거긴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걸 이제 자율 반등이라고 하는데, 의견은 좀 분분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위기를 가장 크게 만들었고 나스닥의 급락을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은 물가잖아요. 예. 모든 이제 연결고리가 물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물가 때문에 금리 너무 세게 올렸고, 그러니까 물가 위기가라는 건 이게 꺾이면 위기가 이제 조금씩 해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정말 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베어마켓 랠리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방금 우리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꺾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베어마켓 랠리보다는 자율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은 추세 상승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물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한 가지 또 악재가 경기 침체, 예. 기업 실적 둔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바닥이 어디서 나올 거냐. 지금 기업 실적 전망치 계속 꺾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여기서 언젠가는 돌릴 텐데 그게 언제쯤이냐가 지금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아직은 꺾이는 단계니까 이게 3분기 말이 될지 4분기 초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익 하향 속도가 이게 둔화되는 게 이렇게 돌리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예. 그때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추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전까지는 그냥 자율 반등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저점 높이는 그런 그 박스권 장세로 좀 보시되, 추세 상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완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와줄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건 사실 또 금리 인하거든요, 사실. 예. 예. 근데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좀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수세는 제법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이 배경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6월까지 16조를 팔았거든요. 예. 근데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조 넘게 샀어요. 이제 8월 초까지. 그래서 완전히 좀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배경은 일단 달러 강세가 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꺾였다기보다는 진정됐죠. 예. 달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유럽의 유로화라든가 요즘에 엔화가 또 강세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엔화도 당연히 강세 보이면 달러의 약세 요인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 정도로 내려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상대국 통화들이 좀 강해져 버렸어요. 거기다 또 우리 한국을 이제 탈출했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가 자꾸 적자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팔았는데 물론 아직은 적자인데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이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때문이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네. 크죠. 근데 유가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유가 떨어지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보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일단 매수를 하는 것 같고 또 FMC 이후로 더 매수폭이 확대된 건 연준의장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완화도 좀 고민해보겠다. 이런 스탠스도 보였고 또 많이 샀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예. 반도체가 요즘에 뭐 주가가 강하진 않은데 반도체부터 매수를 많이 했는데 내년엔 업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좀 저가 매수도 일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는 아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살만한 요인은 생겼는데 또 엄청 비워놨잖아요. 예.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약간 이제 곡간을 또 채우는 그런 식의 약간 좀 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환율이라든지 네. 뭐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수도 있을까요? 네,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 쪽으로만 갔잖아요.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네. 근데 다시 달러가 강해지는 뭔가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팔려면. 예. 근데 지금 그럴 조짐은 안 보입니다. 그래도 좀 리스크가 두 가지가 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하나는 그러니까 그 대만 문제가.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대만 문제도 약간 이제 잠복했고 그리고 유럽이 좀 에너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것도 좀 리스크 요인인데 최근에는 또 약간 유로화도 강세 보이고 있고 천연가스 공급이 뭐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도 지금 어쨌든 계속 LNG 수입을 하면서 그 약간의 분산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악은 좀 상황은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뭔가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일단 8월까지는 이 분위기면 외국인들은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2,962억 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756억, 삼성 SDI를 1,528억, 현대미포조선을 1,151억, 현대차를 1,121억, 한화솔루션을 742억, 카카오를 696억, LG화학을 620억, 현대모비스를 468억, 에코프로 BM을 445억 정도 수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기관은 카카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630억 샀고요. 네이버를 546억 샀고, LNF를 483억, 크래프톤을 381억, 에코프로를 350억, 에코프로 BM을 334억, 대주전자재료를 183억, SM을 157억, 현대중공업을 150억, 현대위아를 135억 정도 수매수했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개인 투자들은 그 SK 하이닉스를 753억으로 가장 많이 수매수했고요. SOE를 634억, 삼성전자를 533억, 포스코홀딩스를 478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378억, OCI를 359억, LG이노텍을 314억, 그리고 이마트를 280억, KTNG를 265억, 삼성전기를 257억 정도 수매수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들도 뭔지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그 이번 주에는 게임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8% 올랐고요. 인터넷 대표주가 플러스 7.4%, 웹툰이 6.7%, 로봇이 6.54%, NFT가 6.21%, 면역 항암제 이제 바이오죠 6.05%, 스마트 팩토리가 4.22%, 여행주가 4.09%, 조선주가 3.93%, 메타버스 관련주가 3.61% 이번 주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뭐 게임, 인터넷 또 메타버스, NFT 같은 이런 이제 성장주들이 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번 주 상승한 업종 가운데 이 상승세라고 하죠. 이 회복세가 한두 주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근데 이번 주에 증시가 올랐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지난주부터 연결된 거지만 결국엔 그거 같아요. 미국이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것 같다.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피해주가 결국 방금 말씀드린 성장주들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인터넷 대표주나 게임주는 지금 뭐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하루 이틀 쉴 수는 있겠지만
기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국제유가 급격히 꺾이고 있어서 예. 그리고 바이오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이번 주에 되게 좀 특이했어요. 이쪽이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무인 공장 예, 로봇주도 같이 맞아요.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무인화 수혜주잖아요, 스마트 팩토리가. 네. 그래서 이쪽도 약간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그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전기차 전장 부품의 시대를 좀 준비하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보고서고, 이거 꼭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회사들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회사들이 지금 먹거리로 찾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있죠. 전장 부품. 네, 전장 부품 이쪽으로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했다. 그걸 좀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간단히만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은 성장을 했는데 이젠 누구도 스마트폰 시장을 성장한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냥 필수 소비재죠. 뭐 성숙 산업이 네, 하죠. 완전히 성숙산.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부품사들 PER을 보면요, 10배가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이제 밸류를 높게 못 주는 거죠. 예. 대신에 2차 전지 막 50배 주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성숙도와 관련돼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섹터를 보실 때 이 안에서도 성장이 나오는 그래도 산업은 있대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애플 쪽. 여전히 애플은 잘 팔리니까. 그래서 아이폰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갤럭시 폰에는 들어가 있는 잔망경이라는 그 폴디드 줌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광합 줌인데 그 우리 DSR 카메라 이렇게 광합 줌으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필연적으로 이 갑툭튀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면 이게 튀어나와요. 예. 이게 잔망경이 여기. 근데 지금 나오는 폴디즈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버려요. 아. 이 밑으로 평행하게. 네. 그래서 그 폴디즈즘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애플도 채택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카메라 쪽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산업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카메라보다는 폴디즈즘에 좀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성숙 산업 내에서 그래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또 폴더블 폰. 네. 이런 걸 보자는 얘기고. 그치만 어쨌든 시장 전체는 이게 성숙하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넘어간다. 근데 왜 IT 기업들이 이쪽과 연결고리가 있냐면 이제 자율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자율주행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PCB도 들어가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카메라. 예. 테슬라는 카메라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회사라든가 네. 아니면 배터리에 배터리 팩을 보면요. 배터리 팩에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선 뭉치로 이 배터리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겁대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대체하는 게 FPC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어지는 PCB가 있어요. 네.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게 와이어링 하네스를 만약에 대체를 하면 이게 열려버리는 거죠, 시장이. 기존의 스마트폰 쪽에서. 예. 그런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요 안에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결국엔 큰 산업상 이제는 스마트폰보다는 전장 부품을 하는 IT 기업을 좀 찾아보자. 예. 이런 내용이고요. 타픽은 LG 이노텍하고 BH가 타픽이고, 예. 그 중소형주 중에서는 뉴플렉스를 좀 타픽으로 꽂아주셨고, 그 외에 해성 DS, 대덕전자, PI 첨단 소재 이 예. 기업들이 일단 담겨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 증시가 시작된 셈인데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